프로파일러 수업. 매주 화요일마다 뉴스 하이킥에선 특별한 수업이 열립니다. 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프로파일러 수업. 오늘의 수강생, MBC 라디오 북클럽 진행자이자 북튜버로 활동 중인 김겨울 작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겨울입니다. 네, 오늘 수업도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 장면을 직접 보시고 또 댓글로 참여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에서 표차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버와 함께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이 사건을 파헤치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도 열려 있습니다. 네, 프로파일러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건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이 마침 입양의 날인데요. 네. 관련해서 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사건 먼저 소리로 만나보시죠. 온 국민을 분노와 슬픔에 빠지게 했던 일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도 안산의 한 병원 응급실 30대 부부가 2살짜리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의식이 없으면서 자발적인 움직임마저 없고 이제 그런 상태, 머리가 크게 흔들렸다든지 이제 그런 원인에 의해서 출혈이 생기지 않았을까. 신장에 공기가 차 있었는데 질병이 아니라 큰 충격으로 생긴 증상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엉덩이, 등 쪽, 가슴 쪽 다발성으로 멍이 들어 있었는데 쉽게 이렇게 다치는 부위가 안에 허벅지 안쪽이라든지 시기가 틀린 멍들이 많이 있었어요. 경찰은 부부를 면담한 뒤 30대 아버지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네, 이 사건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네. 얼마 전 일어났던 정인이 사건도 떠오르면서 다른 분들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무척 아파하시고 분노하시더라고요. 네, 정인이 사건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또 이런 소식을 듣게 돼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경찰이 양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구속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제 구속이 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프로파일러 수업에서 아동학대 사건들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그래도 혹시 이 뉴스를 못 보신 분도 계시니까요. 네. 이 사건 우선 차분하게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경기도에서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네. 지난 5월 8일 토요일 저녁에 2살 된 입양 아동이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왔고요. 병원은 아동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대형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 신체 곳곳에 시간 차이가 나는 멍이 확인이 됐고요. 또 뇌출혈 증상도 있어서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당사자는 양부인 30대 남성 A씨인데요. A씨는 아기가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에 아이가 잠들었는데 몇 시간이 지나서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되었고요. A씨의 부인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조사 결과 양부 A씨는 5월 들어서만 3차례 이상 아동을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 과정에서 나무 재질의 구두 주걱을 사용을 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A씨 부부는 친자녀 4명을 키우면서 지난해 8월에 입양기관을 통해서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요.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안쓰러워서 입양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학대 신고는 없었는데요. 경찰은 이전에도 학대를 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지금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참담하고 분노가 야기된 사건인데요. 네. 제가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고문입니다. 고문이요? 네. 폭행, 폭력, 학대 물론 어떤 이유에서도 해서는 안 되지만요. 상당한 경우는 흔히 이제 영어로 크라임 바이 패션이라고 해서 격정에 의해서 일어난 감정이 이렇게 충동적으로 일어나면서 분노든 질투든 그것이 투사되는 형태로 일어나는 폭행이 상당수죠. 그런데 어떤 폭행은 아주 차가운 냉혈, 콜드 블러디드라고 하는데요. 냉혈 상태에서 일어나는 폭행이 있어요. 그것은 목적을 가진 거예요. 통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을 조종하겠다라는 그런 형태를 되게 우리가 고문이라고 부르죠. 네.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순간적으로 격정에 의해서 일어난 행동이 아니고요.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행해졌고 이 어린 2살짜리 아기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종하겠다. 그리고 내 말을 안 들었으니 내가 벌하겠다. 처벌의 의사까지 포함된 그런 고문 행위다라는 그런 판단이 강하게 드네요. 그럼 고문 행위를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고문에서 이어져서 그게 굉장히 격해지는 경우에 뭐 가학성이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 과정에서 뭔가 학대자가 즐거움을 느끼거나 그렇게 되기도 하나요? 그렇죠. 표현 자체를 즐거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쾌감이라고 하죠. 네네. 범죄적 네. 쾌감 또는 스트레스 해소 이런 그런 느낌을 받죠. 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그 가학성의 정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도구를 사용하지 않다가 도구를 사용하게 된다라든지 또는 그 횟수나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결국은 이 경우에도 네. 최종적으로 이런 혼수 상태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 아동학대를 하는 범죄자들의 심리가 뭐 다 그런 비슷한 마음일까요? 조금씩 다른 차이점도 있나요? 차이점이 있죠. 그때마다 그리고 원인에 따라 다르고요. 네. 학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르고요. 학대 원인은 일단은 가해자 100%입니다. 다만 그 가해자가 어떤 원인이냐. 네. 예를 들자면 배우자에 대한 그런 원망이나 미움 이것을 아기에게 투사시키는 경우도 꽤 많고요. 네. 또 하나는 자신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받는 느낌, 열등감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인 어린 아이에게 그것을 이제 탓을 돌리고 추궁하고 그리고 처벌함으로써 대리 분출 만족하려는 이러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다 가해자가 자기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이 폭력과 학대 행위를 통해서 해소하겠다라는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떤 쾌감 같은 것들을 얻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됐을 거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6251님께서 강력한 처벌만큼이나 학대 부모가 왜 그랬는지 정신 상태와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좀 더 자세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 8월에 이제 입양을 했고 사건이 5월에 발생을 했는데 네, 그 5월 전에도 아동학대가 계속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충분히 있고요. 우선 이 민의로 좀 서송원님께서도 아니 학대할 거면 아이를 왜 입양할까요?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이 입양의 동기부터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본인이 밝히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갔다가 안쓰러우니까 입양을 해왔다. 자기의 자식이 4명이나 있는데 그것보다는 입양을 통해서 정부에서 주는 그런 아동 수당이라든지 지원금, 보조금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경제적 목적이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측면은 정인이 사건에서 보이는 양모 양부의 경우는 과시욕인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다른 아기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어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동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면 언제부터 학대가 시작되는지가 좀 이제 갈리게 됩니다. 동기 자체가 사실 부정적인 경우는 좀 더 일찍 시작이 되고요. 모든 경우 우는 행위 또는 뭐 대소변을 갈아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짜증이 나고 싫고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학대가 시작될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긍정적인 원인 정말로 아기가 좋아서 예뻐서 혹은 뭐 안쓰러워서 지켜주려고 도와주려고 보호하려고 양육하려고 데려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내심의 한계가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제 학대가 시작되는 경우는 좀 더 늦게 학대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건 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강한 그 폭력 행위 이전에 수없이 많은 여러 차례 학대 행위들이 있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죠. 그렇군요. 그런데 입양기관이 3번 가정 방문을 했는데도 이 아동학대의 징후를 확인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입양기관에서 이렇게 찾아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전문성 부족이고요. 입양기관이 학대에 대한 그 징후 발견의 전문가는 아니고요. 또 하나는 목적성의 차이가 있죠. 입양기관은 입양을 보내서 가급적이면 입양 상태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러한 입양기관에게
쉽게 발견되지 않을 학대 징후를 적극적으로 찾기를 바라기는 어려워요. 아. 세 번째는 이러한 학대 상태일 경우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강한 통제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피해자가 고통이나 아픔 등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대나 고통이 싫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여기서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더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 연령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네. 그리고 아울러 이 학대 행위 자체가 초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동반하는 학대 행위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 옷을 벗기고 다 이렇게 신체적으로 확인해 보거나 진단을 해보지 않는 이상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 실질적인 어려움이 좀 있군요. 네. 근데 이 가족의 경우에 지금 양모가 방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예. 양모도 같이 가담했을 가능성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5621님께서도 표디 저는 이 상황을 방관한 양모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닌지요?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사실은 공범이죠. 네. 공범이고 실제 그 행위를 누가 더 많이 했고 더 강하게 했느냐와 달리 흔히 말하는 이제 공동 정범이라고 하죠. 형법상으로. 이 학대 행위 전반을 함께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더라도 방임이라는 행위, 방관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미 이 아동에게는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전혀 자신을 구원해 주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와 한편인 듯한 모습. 이것은 더 커다란 절망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이 양모에게도 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데 다만 법적인 기술적 측면은 그렇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누가 실제로 매를 들었느냐, 누가 실제로 폭행을 저질렀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갈리다 보니까 양모에게는 방임 혐의만 적용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그 친자녀들의 경우에도 사실상 학대를 지켜본 것만으로도 학대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우리가 흔히 이제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이 입양되어 온 아기가 부모로부터 그렇게 끔찍한 폭행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친자녀인 자기들에게는 잘해준단 말이죠. 그럼 그 잘해주고 뭐 얘는 남의 아이니까 이렇게 때리는데 너희들은 내 자식이니까 잘해줄게. 그렇다고 해서 이 아기들이 행복해지고 올바른 인성을 갖게 되고 마음이 편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고 이것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겠어요. 그 이해할 능력이 없는데 그 과정에서 인성의 왜곡이 일어나거든요. 그건 상당히 심각한 학대 행위입니다. 네. 그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 전체를 놓고 보면 이제 가해자가 친부모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요. 가장 많죠. 네. 통계상으로 보면 사실은 제가 이런 그 사건을 접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게 양부, 양모, 입양 이걸 강조하는 보도들을 보면 대단히 불편해요. 네, 그게 네. 핵심이 아니거든요. 네. 핵심은 학대고 핵심은 폭력입니다. 핵심은 가해고요. 다만 그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앞에 서술적인 그런 명칭을 쓰는 건데 통계적으로 보자면 가장 많은 건 친부모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6236님께서 혹시 친자식들은 학대하지 않았나 걱정이네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일단은 경찰 네. 조사에 따르면 외형적인 상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학대 형태는 있다면 정서적인 학대 형태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니에서 김정환님은 입양 기관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그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부모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글쎄요. 물론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자면 그 가해자, 폭력 행위자로서의 공격성 분노, 그리고 감정 조절 능력의 문제, 네. 육아의 기술 부족, 부모로서의 양육 기술의 부족.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육아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아이가 보이는 반응, 운다든지 짜증낸다든지 또 말을 안 듣는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이 학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공통점이고 네. 다른 부분 뭐 예를 들어 어떤 가정에서 컸느냐,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또는 직업이 어떠냐 이런 부분은 전혀 공통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 각자 다양하고 크게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경계가 필요하기도 하겠네요. 그럼요. 누구나 네. 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정인이 사건 이후에 사실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사건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도 한계가 있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통과된 법안들도 보면은 주로 이제 처벌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네. 사실은 사람이 핵심이거든요. 네. 어떤 가정이든 입양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학대 징후가 발생될 수 있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 보건 관련된 종사자 네. 또는 교육 관련 종사자분들은 그 징후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신고자가 익명성이 보호가 되어야 하고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학대 의심인 곳 가정 가해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신고한 분이 안심을 하고 네. 그 신고가 좀 더 확산이 되거든요. 이 본질에 집중을 해야죠. 근데 그 본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즉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또 이분들의 권한이 부족해요. 경찰은 경찰대로 아동보호 사건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다가 그 아동보호 전문 경찰관을 지정을 하지만 그 숫자는 부족해요. 네. 이런 상태가 핵심인데 처벌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진 않죠. 또 쉼터를 늘렸는데요. 그 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는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길고 체계적이고 네.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서 대책을 찾고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네, 그 실질적인 과정에 있어서의 많은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의식불명 상태인 2살 아기 꼭 반드시 의식 회복하고 건강 되찾기 바라겠습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계월 작가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